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전공부법이라는 책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강의 시간은 1시간 안쪽으로 예상됩니다. 저녁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길게 끌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고전입니다. 고전. 고전을 어떻게 읽고 고전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이냐라는 게 오늘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쓴 책 중에 고전공부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또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엮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책 쓰는 사람이고요. 안상은이라고 합니다. 책을 쓰기는 쓰는데 요즘은 책 쓰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책이 안 팔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쓰고 싶은 대로 이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있게 쓰고 싶은데 재미있게가 잘 안 됩니다. 머리가 굳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고전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국가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출발과 기원을 고려하는 자는 그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출발과 기원을 고려하라 라는 말이 뭔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라 라는 뜻이죠. 니체가 들었다면 아주 좋아할 말입니다. 이걸 계보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족보가 있듯이 계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국가나 심지어 사람도 계보가 있죠. 그 계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그게 시작되는 지점을 보면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고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뭔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기능을 했지, 그걸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파헤쳐낼 수가 있겠죠. 국가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만들어지는 시점을 가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고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명들, 제도들, 학문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게 시발되는 지점을 파헤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냥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게 왜 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지? 이게 본질은 뭐지? 이걸 파헤치는 공부가 고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고전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된 책이죠. 최근 쓰여진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책을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세 대 정도는 지나야죠. 두세 대면 보통 한 5, 60년 정도는 지나야 고전이 될 텐데 그렇다고 시간만 지나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 읽었을 때 가치 있어야 고전이죠. 2000년 된 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읽었을 때 가치가 없다면 고전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겁니다. 오래된 책 중에 가치 있는 책, 그게 고전이겠죠. 왜 가치 있느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또 인문학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고전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왜 고전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담겨 있죠. 고전은 인간을 파헤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죠. 이게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하죠. 인간을 모르면 일단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요. 인간을 모르면 직장 생활을 잘하기 힘들고요. 인간을 모르면 사업도 못합니다. 두 번째, 문명의 이면에 대한 깊은 탐색을 합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에 살죠. 그러다 보니 이 문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상당한데 이 문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생각을 만들어주죠. 세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책들 중에 자기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책은 이상한 책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해주죠. 성찰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고전을 읽는 이유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 고전의 세 가지 열쇠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는요, 큰 질문입니다. 질문을 좀 크게 가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묻는 질문들과는 이 크기와 깊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질문이 좀 큽니다. 두 번째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겠죠. 세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혹은 인간 성찰이겠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전을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첫 번째로 큰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주로 특히 철학이 그렇습니다. 큰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왜 세상에는 무엇인가 있는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질문이 크죠? 평소에 여러분들 세상은 왜 있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일상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이런 질문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습니다. 밥맛 떨어진다. 술맛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기 쉽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네 정신과 가봐야 되겠다.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쉽죠. 그런데 고전은 이런 걸 건드립니다. 질문이 크다는 이야기죠.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큰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철학의 근본 질문은 이거죠. 왜 세상에는 무엇인가 있는가?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철학에서도 근본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뭔가 있느냐 이거죠. 우주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죠. 왜 있지? 보통 때 이런 거 안 묻으시잖아요. 이런 거 물으면 답도 없는 걸 왜 묻냐고 핀잔을 듣기 일쑤죠. 그런데 철학은 이런 걸 파헤칩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뭔가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철학은 그걸 따지죠. 있는 게 뭔데 도대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있죠? 2시간 후에 제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럼 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는 없지만 딴 데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조금 전에 봤으니까. 1시간 안에 금방 어떻게 죽지는 않겠죠?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있음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눈에 보이니까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철학은 이런 걸 물어요. 도대체 있다는 게 뭔데? 이런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메타피지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붙인 이름이죠. 형이상학. 존재의 근원을 탐구합니다. 존재가 뭐 있는 거죠. 이게 근원적으로 왜 있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파헤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근데 철학은 물어요. 형이상학은 묻습니다. 도대체 건강이 뭔데? 네가 방금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강이 뭔데? 몸이 안 아픈 게 건강이야? 코로나 안 걸리는 게 건강이야? 그러면 감기 걸리면 건강하지 않은 거야? 정신적 건강은 건강이 아니야?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죠. 우리는 아직 건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사전을 찾으면 개념 정의는 나오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개념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지 깊은 의미는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가치관을 바꿉니다. 살아있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 살아계시죠?
표정을 보니까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숨을 쉬면 다 살아있는 겁니까? 움직이면 다 살아있는 걸까요? 생각하면 다 살아있는 걸까요? 마지못해 사는 것도 사는 걸까요? 가끔 문학가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사는 게 아니야. 산다는 건 죽을 각오로 살았을 때 진짜 사는 거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짜 산다는 게 뭔지 한번 다시 고민하게 만들죠.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살면 사는 건가? 안전하게 미래의 걱정 별로 없이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니고 그럼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그만두겠죠. 어디에서 일탈하려고 시도하겠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숨만 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형이상학, 개념을 다시 규정하는 일은 전혀 새로운 생각, 그 새로운 생각은 결국 새로운 행동을 낳겠죠.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학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죠. 특히 고전을 읽는다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나는 요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전을 읽다 보니 세상은 안전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진정한 삶이야. 이런 이야기를 읽어요. 그럼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죠. 그 자기 성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지요. 이게 고전이 던지는 큰 질문의 힘이죠. 삶을 바꿔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그걸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질 둘레즈가 붙인 이름입니다. 사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좀 두꺼워서 책을 다 사기는 합니다만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책에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3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죠. 첫째 아들이 군인이고 드미트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기 나오는 이반, 학생이죠. 대학생이에요. 셋째 아들이 알렉세이, 구도자의 삶을 사는, 수도자의 삶을 사는 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이반이라는 이 친구는 학생이 상징하듯이 아주 비판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이거죠.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아주 지주고 돈이 많은 권력자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농노들 혹은 노예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 중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농노 중에 10살쯤 되는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을 던지고 놀다가 장군이 아끼는 개 다리를 맞췄대요. 다리에 부상을 입힌 모양입니다. 그러자 장군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개들을 여러 마리를 풀어서 물어 뜯게 만들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반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굉장히 비판적이죠. 아주 싸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부조리하잖아요. 최영미 시인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고해성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는 여러 곳에서 짓더니 따로 짓더니 속죄는 한 곳에서 왜 한꺼번에 용서받으려고 그래?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구름 속에 편안히 앉아서 땅을 내려다보는 신이야말로 태초에 죄인이 아니었던가. 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턴도 신라권에서 이런 외침을 남겨놨어요.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진흙에서 저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여기 만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놨냐 이거죠.
이 괴롭고 힘들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이런 게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의식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커요. 이런 질문에 한번 직면한 사람들은 생각이 커집니다. 묵직해지죠. 그러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하찮게 느껴지죠. 그래서 혹시 요즘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든지 돈벌이가 잘 안 돼서 괴롭다든지 괴로운 생각이 드시거든. 까라마조프가 이 형제들을 읽어보십시오. 물론 문장이 너무 길어서 괴로우시겠지만 쭉 읽어보시면서 큰 질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인간은 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도대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큰 질문을 던지는 게 고전과 인문학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고전을 읽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고전에서 자주 다루는 테마들입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평론집이죠. 예전에는 시지프의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지프의 신화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표기법이 바뀌어가지고 시시포스의 신화라고 그리스 표현으로 완전히 정정이 됐습니다.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평론집은 이렇게 시작되죠. 인간에 의해서 가장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살할 것이냐 말 것이냐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를 묻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결론은 조금 힘찹니다. 시지포스라는 사람이 바위를 굴리는 그 장면을, 그 근육을 묘사하면서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이 수많은 고전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굉장히 큰 질문들이죠. 그 질문들을 자꾸 찾아보고 대답을 해보신다라는 차원에서 고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철학책이 이런 경향이 많고요. 문학책도 이런 큰 질문들을 종종 건드리죠. 대가라는 사람들, 대작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건드립니다. 첫 번째가 큰 질문이었습니다. 고전이 다루는 주제죠. 자, 두 번째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들을 다룰 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이야기죠. 이야기는 주로 문학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하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장 자체도, 심지어 하나의 개념 자체도 이야기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야기하면 문학이 많이 떠오르니까 문학을 중심 혹은 신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야기의 오늘 중심은 비극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 첫 번째 지금 큰 질문이 그거였죠. 도대체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냐고.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고. 우주는 왜 있냐고.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파헤치는 내용들로 또 가득 차 있죠. 특히 비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이 비극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희극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삶이 살만하세요? 살기 힘드세요? 이 질문하고 비슷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단칸방에서 4식구, 5식구가 살았거든요. 연탄 아궁이에 불 지피면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연탄 가스 마시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 장사한다고 생계 유지하신다고 바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긴 합니다만 그 이해되는 것하고 예뻐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삶을 안 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자꾸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합니다.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은 비극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양계장입니다. 닭들이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죠. 하루 종일 모이를 먹습니다. 하루 종일 불도 켜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닭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일까요? 우리 인생도 이 비슷할지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되죠. 도살이라 그럽니다. 도축당합니다. 털이 다 뽑히고. 최종 제품은 뭘까요? 치킨이겠죠. 이게 닭의 일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치킨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 합니다. 일시적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괴롭습니다만 이 닭의 삶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뭐 이게 아주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닭처럼 사육되는 삶을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좀 커서는 회사로부터, 사회로부터. 언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끝나는 걸까요? 결국 치킨은 안 되지만 죽는 건 똑같죠. 이 닭의 삶과 우리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삶은 참 비극적입니다. 일하기 싫어도 출근을 해야 되죠. 좋아하는 술을 많이 마시면 내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마음껏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찍은 후보는 절대 당선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람이 방귀를 뀌고 내리자 새로 탄 사람이 코를 막고 나를 째려봅니다. 아주 비극적이죠. 우리 삶은 이런 우연과 비극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참 비극이죠. 왜 여기 앉아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삶이라는 게 참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가만 살펴보면 오히려 희극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남기죠. 희극은 남기지 못하는 걸 비극이 남기는 면이 있습니다. 희극은 개그 콘서트를 보거나 그런 걸 보시면 되니까 비극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비극은 삶이 슬픈 것이라는 걸 알려주죠. 비극적인 내용을 읽으면 삶은 정말 슬프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듣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를 세워놨는데 뒷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2명이 죽었어요. 아주 하필이면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우연적인데 아주 비극적입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저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비극은 삶이 슬픈 것임을 알려주죠.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슬픈 모습을 자꾸 들춰 보내줍니다.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여주죠. 세상은 뜻대로 안 돼. 끊임없이 비극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 해보고 싶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비극적인 삶 혹은 파멸이 찬란한 슬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야, 이렇게 깨지는구나. 가끔 뭔가를 실패하면 찬란한 슬픔을 맛보죠. 찬란합니다. 왜? 희열이 좀 있거든요. 완전히 깨지면 희열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완전히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희열인지 아세요? 더 이상 망칠 수는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 이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다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희열이죠. 이제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든 못하느냐? 가진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잃어버릴까봐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비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파멸의 경험을 주죠. 새로운 걸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손 탈탈 들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29살 때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없어서 방을 구할 수 있는, 월세방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빌렸네요. 그때 제가 맨땅에서 손을 틀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 맨땅에서 시작하니까 못할 게 없네. 우리는 지금 여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2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갚으면 되지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게 아마 빈손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 같아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서울이 아니라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더라도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서울 가라 그래도 가기가 싫습니다. 그 복잡한데 왜 가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삶도 몰락할 수 있죠. 그런 몰락도 괜찮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 몰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파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파멸하는 모습 보면서 바보같이 이러면 안 되지. 이것 느낄 수도 있지만, 야, 이런 파멸도 괜찮은데.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아까 보바리 부인 문장 하나 읽어드렸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보바리 부인이 파멸을 합니다. 와,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노인과 바다, 산티아고 노인 파멸하죠. 큰 물고기 빼앗기잖아요. 와,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비극이죠. 이를 통해 파멸을 수용하고 보다 높은 자아의 상태로 고양된다. 네. 이 고전을 읽다가 파멸되는 모습을 보면, 비극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자아가 좀 더 높아집니다. 뭔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큰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비극의 힘이죠. 그래서 비극은 삶을 살아있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노인과 바다의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유명한 문장입니다. 꺾이지 않는 신념을 표현하는 문장이죠.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노인처럼 이런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설사 비극으로 파멸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파멸한다고 해도 또 일어나겠죠. 삶이 그런데 뭐 손 들고 시작하지 뭐. 그럴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이었나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생명에 대한 너무 지나친 사랑은 자유에는 방해가 되며 이것은 동시에 노예성의 확실한 징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생명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직장에서 뭐 생존 경쟁이 좀 있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는 잘리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유로운 삶에 방해가 되죠. 직장에 매달리다 보면 직장 상사, 직장 실적,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굴종적인 삶입니다. 이건 노예성의 확실한 징표죠. 자기 생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되죠. 한번 붙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나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이 아까우니까. 자유로운 삶은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신화를 만들죠. 이야기라는 것은, 신화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입니다. 제우스 이야기, 옥황상제 이야기 다 지어낸 이야기들이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보시는 분들도 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저에 대한 이야기죠. 저를 아시는 분들도 지어내시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보셔가지고 또 지어내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그 삶을,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어낼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죠. 물론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리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세상을 알아가려는 존재입니다. 이게 문학이고 신화죠. 그래서 문학과 신화를 읽으면 인간과 세상을, 인생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호모 나렌스라고 하죠. 이야기를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실제에 맞춰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이야기에 맞춰 실제를 바꾼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들이 인간이거든요. 실제에 맞춰 이야기를 바꾼다라는 말은 실제 세상이 있으면 그 실제 세상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지어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지어내놓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실제를 계속 그 이야기에 맞게끔 바꿔나간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동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자기 환경을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환경이 그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꿈이라고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머릿속에서 상상한 이야기, 꿈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 속 세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직장에 들어간 걸 후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와, 이러려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닌데 내가 직장을 잘못 들어왔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야기를 막 지어냈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일종의 자기 체면이죠.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돼야지. 옛날에 글 쓰는 거 좋아했으니까 작가 할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자꾸 지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다.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현실을 제가 머릿속에서 구성한 작가의 세계에 자꾸 끼워 맞춥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렇게 해야 돼. 작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현실은 작가의 삶에 맞춰서 꾸려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 현실을 바꾸죠. 그럼 방에서 자꾸 책이 늘어날 테고 퇴근하고 나서 술집으로 안 가고 책 보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심지어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시간도 글을 쓰겠죠.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기자 수첩이라고 요만한 손바닥에 올리는 수첩이 있거든요. 그걸 항상 여기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펜은 항상 그 옆에 꽂혀 있죠. 그걸 꺼내서 뒤뚱뒤뚱거리는 지하철에서 막 생각나는 대로 글 쓰는 거죠. 그러다가 막히면 집어넣고 책을 좀 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또 영감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 연결해서 쓰고 싶은 말을 또 꺼내서 막 쓰는 거예요. 많이 그냥 써서 쓰면 많이 흔들리니까 이 봉이 있습니다. 봉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기술도 늡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 수첩들이 지금 저희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10여 권 됩니다. 이제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 꿈에다가 현실을 계속 끊임없이 맞추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책을 썼죠. 작가가 됐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은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자기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실을 그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개인도 그렇죠. 인간 전체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 문명이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인간은 이야기로 삽니다. 이야기가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죠. 욕망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게 아주 부자로 사는 꿈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바닷가에 집 짓고 낚시하면서 살고 싶어. 이것도 이야기죠. 일종의 내 인생의 신화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조셉 캠벨이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화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사람들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신화는 세계와 신들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꾸 읽다 보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신화를 읽으면 사람들은 상징의 메시지를 해독하기 시작하죠. 세상은 수많은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인문학은 이 상징을 탐구하죠. 그래서 인문학 공부는 사실은 상징을 읽는 공부입니다. 상징을 잘 읽어야 다양한 작품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새로운 공부가 온다는 책에서 이 상징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과 이야기를 여러 개 써놨죠.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뭘 뜻하느냐? 신으로부터의 독립. 파리스의 사과는 뭘 뜻하느냐? 인간의 가치 선택. 뉴턴의 사과는 뭘 뜻하느냐? 과학. 스피노자의 사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그 스피노자의 사과는 뭐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는 자기다운 삶이겠죠.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무슨 사과냐? 창의성, 혁신, 이런 사과겠죠. 똑같은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의미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징과 비유가 있고 다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죠. 고전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상징을 사용합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수많은 상징들이 넘칠대죠.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청새치 잡았는데 자기 배보다 더 커요. 상어 공격받고 다 빼앗기고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전부 상징이겠죠. 바다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겠죠.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 낚시 포함해서 그런 것일 테고, 청새치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결과물이겠죠. 상어는 뭘 뜻할까요? 그 노동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존재겠죠. 그 뼈는 뭘 뜻할까요? 자존심, 프라이드 이런 걸 뜻하겠죠.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으면 작품이 술술 읽힙니다. 근데 안 읽혀지면 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역시 문학은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기 쉽겠죠. 우리 인생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의미 해석이 잘 되느냐? 이게 이런 교훈과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느냐? 그게 고전을 읽을 수 있느냐의 힘에 달려 있을 테고 인생이 좀 풍요로우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과 익숙해지는 방법, 이야기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려면 상징과 비유를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 세상을 자꾸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독서 토론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세계와 인생의 신비를 들춰내고 삶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 작품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신화가 그렇습니다. 신화와 문학도 우리 고전 인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죠. 이 영역으로 한번 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 직업적인 일만 아니면 평생 소설책이나 읽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소설책이나 참 좋은 표현이죠. 소설책이나 보지 뭐.
세 번째 이야기로 일단 넘어가죠. 세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고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 여기에서 엄청난 삶의 추동력이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클레멘트 코스라는 책을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옮겨 놓은 책입니다. 얼시 어리스라는 대학 교수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거친 남성들과 붙어 다니면서 할렘가를 배회하던 중에 AIDS에 걸렸어요. 그 19살 때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았던 여성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왜 가난할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얼쇼리스라는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내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애들을 연극이나 박물관, 음악회, 강연회 등에 데리고 다녀주세요. 애들은 그런 속에서 시내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시내 중심과 사람들의 정신적 삶, 이게 키워드겠죠.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까? 그걸 추적해 보겠습니다. 클레멘트 코스는 실직자, 노숙자, 재소자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데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책도 무료고요. 심지어 집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 티켓까지 줍니다. 교통비까지 줘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이 삶의 목적은 그겁니다. 혼자 고립된 삶을 살지 말고 사회로 나가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을 살 태도를 갖춰라, 이겁니다. 인간은 정치적이죠. 사회적이죠. 정치 사회적 삶을 살 수 있는 태도를 갖춰라, 이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력의 포위 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경제적으로는요, 취업에 실패를 해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겠죠. 기회가 상실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가 제한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겠죠. 육체적으로는 힘든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이 제한되고 이직의 한계가 있고 질병과 폭력이 시달리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들, 이런 데서 젊은이들 일 잘 안 하려고 하죠. 거기 가면 막 욕설이 난무하고 심지어 발로 걷어 차이기도 하죠. 작업 환경이 아주